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모리스 르블랑이 창조한 바네트 탐정사무소의 한 사건입니다. 궤도 루팽은 대담하게도 파리 경시청 앞에 탐정사무소를 열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요. 1년 전쯤에 진주 목걸이의 행방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어요.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도둑인데 왠지 미워할 수 없는 궤도 루팽의 활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바네트 탐정회사, 국왕의 사랑편지, 모리스 르블랑. 바네트 탐정사무소를 배슈 형사가 찾아왔다. 무슨 사건이 생겼나? 바네트 물음에 배슈가 대답했다. 아주 어려운 사건이라서 말이야. 자네 지혜를 빌리러 왔어. 그래? 어떤 사건인데? 살인인가? 맞아. 마를리 숲 근처에서 보슐레르라는 노인이 살해되었어. 흉기는 단도인데 등에 찔린 채 남아있어. 단도에 지문은 남아있지 않나? 없어. 방은 마구 흩어져 있고 죽은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한 모양이야. 의자도 탁자도 뒤집혀 있어. 책상 서랍에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속이 마구 휘저어져 있는데 무엇을 도둑 맞았는지는 알 수 없어. 범행이 일어난 집 가까이에 사는 르보크란 퇴직 관리와 고주라는 새 사촌 형제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 마을에서 미움을 받는 나쁜 녀석들이야. 밭에 있는 곡식을 훔치는가 하면 밀렵 상습범으로 전과도 있어. 그들 세 녀석은 르보크를 범인이라고 하나 아무런 증거도 없어. 한편 르보크는 세 녀석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어. 알겠네. 그래서 수사는 벽에 부딪힌 거군. 그래서 내 지혜를 빌리러 온 건가?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예심 판사는 누구지? 보르물리 씨야. 나이는 젊어도 뛰어난 솜씨꾼인데 성질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조심하게. 자네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말버릇이 있어. 우리는 악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 대하는 사람은 감정을 해치게 되니까 말일세. 좋지 못한 버릇이니 조심하게나. 그래, 조심하겠네. 두 사람은 마를리 숲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배슈 형사가 사건을 대충 설명했다. 죽은 보슐레르 노인은 독신자였어. 숲속 작은 산장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한가하게 살고 있었지. 옛날엔 파리에서 헌책방을 경영했었는데 나이가 들자 가게를 팔고 은퇴했다는 거야. 숲 가까이 있는 퐁테느 마을에도 좀처럼 나가지 않고 아주 검소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사실은 굉장한 부자로 산장 어딘가에 현금이나 보석을 감춰두고 있다는 소문들이었어. 퐁테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가? 그렇지. 그러나 마을 사람은 아무도 산장에는 가지 않았고 파리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 다만 퐁테느 마을에 르보크 노인만이 가끔 찾아가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전의 밤이었는데 거기까지 말했을 때 자동차는 산장 앞에 닿았다. 잡목숲에 둘러싸인 산장은 나직한 돌담을 두른 자그만 꽃밭과 채소밭이 있는 아담한 2층 집이었다.
꽃밭 한가운데 포르물리 예심판사와 검사 대리가 서 있었다. 그 앞에 거칠게 생긴 세 명의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배슈 형사가 턱짓을 하며 말했다. 같은 고주라는 성을 가진 사촌들이야. 세 사람 모두 40살 안팎의 가난한 농부로 생김새는 달랐지만 똑같이 엉큼하고 교활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예심 판사가 돌아보았다. 바네트가 모자를 벗어들자 판사도 약간 머리를 숙여 보였다. 그래서 자네들이 달려간 건가? 네, 숲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드니즈 할머니가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기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산장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므로 깜짝 놀라 달려갔었습니다. 이봐, 그랬었지? 2시간쯤 되었었지 아마. 돌담을 뛰어넘고 채소밭을 가로질러 갔더니 누군가 문간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날이 바로 르보크 씨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허겁지겁 문 안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얼핏 얼굴을 보았을 뿐이지만 르보크 씨가 분명했습니다. 이봐, 그렇지? 틀림없지? 틀림없어. 르보크 씨였어. 세 사람은 마주 바라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 포르물리 판사가 다짐했다. 틀림없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판사는 경관에게 뭔가 명령했다. 경관이 15m쯤 떨어진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경관의 얼굴이 아니고 머리털이 흰 노인의 얼굴이었다. 얼굴은 곧 들어갔다. 지금 보인 얼굴이 누군지 알겠나? 알다마다요. 르보크 씨입니다. 판사는 검사 대리와 마주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채소밭을 가로질러 현관 돌계단을 올라갔다. 배슈 형사와 바네트도 뒤를 따랐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루보크 노인과 경관이 있었다. 방 안의 의자와 탁자는 넘어져 있고 책상 서랍은 부서져 있었다. 바닥에 백묵으로 사람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죽은 사람이 넘어진 자리와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판사가 세 형제들에게 물었다. 자네들이 뛰어들었을 때 르보크 씨는 어디에 있었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달아났겠지요. 보슐레르 씨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 일으키자 괴로운 듯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모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르보크라고 말하곤 몹시 괴로워하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마을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분명히 르보크라고 했겠지? 네, 분명하다마다요. 그렇지, 다들. 다른 두 사람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르보크 노인을 돌아보았다. 노인은 말없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의 증언에 대해 반대하는 일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마음씨 착한 미소를 띠고 잠자코 있었다. 세 사람의 증언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판사도 믿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침착한 태도였다. 르보크 씨, 뭔가 할 말은 없습니까? 별로 없어. 말을 한다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되풀이해야 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더 덧붙일 것은 없어. 그는 밝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결국 당신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산장에는 없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소. 난 여기에 없었소. 증인도 있지요, 판사님. 당신은 퐁떼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셨겠지요? 그러자 다들 이렇게 대답했겠지요. 르보크는 그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정오에 마을 여인숙에서 점심 식사를 배달하는데 르보크는 그날도 언제나처럼 부엌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증언했을 거요. 바로 그대로지요. 그날은 좋은 날씨였으므로 난 창문을 열고 책을 읽고 있었소. 그것을 길을 지나가며 본 사람이 5명이나 있소. 이보다 더 유력한 증언은 없겠지요. 난 집에 있었소. 그 5명은 오늘 저녁 때 불러 증언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군요. 5명이 모두 나를 보았다고 증언해 주겠지요. 훌륭한 알리바이가 성립될 거요. 보슐레르가 죽을 때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소. 우리는 옛날부터 친한 친구였소. 뭔가 내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서 고주 형제가 갔을 때 나를 불러달라고 할 생각이었던 걸로 생각돼요.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요. 저들 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판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저들이 하는 말은 신용할 수 없소. 저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행을 숨기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도 알 수 없잖소. 노인은 약간 흥분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저들 셋이 범인이란 말입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소. 다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뿐이지요. 결국은 내 상상이지만. 하지만 그때 드니지 할머니는 잡목숲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드니지 할머니는 분명 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소. 혹시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좀 떨어진 뒤쪽에 있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소. 맞아요. 한 사람은 상당히 뒤쪽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드니즈는 그 한 사람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소. 본 것 같은 느낌은 드나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분명히 뒤쪽에 있었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로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 한 사람이 산장으로 몰래 들어가 보슐레르를 덮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소. 그리고 비명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고 다음 비명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겁이 나서 빨리 숨통을 끊으려고 돌담을 넘어 달려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소. 판사도 루보크 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저들은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어 자기들의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생각돼요. 저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원한을 살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어. 나는 작은 사냥터를 가지고 있지요. 저들이 그곳에서 가끔 몰래 사냥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경찰에 일러 저들을 벌주게 했었소. 그것에 원한을 품고 내게 살인죄를 씌워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 틀림없소.
그러나 그것도 당신 상상이겠지요? 판사는 가만히 르보크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야기는 알겠는데 범인이 서랍에서 무엇을 훔쳐갔는지 짐작되는 점은 없습니까? 전혀 없소. 포슐레르는 세상에서 말하는 숨은 부자도 아니고 약간의 현금이 있었을 뿐이요. 그것도 읍내 은행에 맡겨두고 조금씩 꺼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금은 집에 두지 않는다고 들었소. 증권이라든가 보석 같은 귀중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소. 이 책들은 값이 나가는 것도 있겠지요? 판사는 방벽 책장마다 꽉 차 있는 책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도 않소. 그는 전에 헌책방을 했기 때문에 옛날 책을 좋아했소.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파리로 나가 헌책을 뒤지곤 했었지만 별로 귀한 책은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소. 이 책들도 그리 값 나가는 것은 아니오. 보슐레르가 이들 세 사람에 대해 뭔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없습니까? 별로요. 그러나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하오. 나도 저들을 의심은 하고 있지만 범인이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수상하다고 상상하는 것뿐이므로 이 이상 저들에게 불리한 말은 들을 수 없소. 아주 훌륭한 주장이다. 판사는 검사 대리와 의논해서 세 사람을 산장에 가두고 경관에게 감시하게 한 다음 배슈 형사에게 르보크를 지키게 하며 함께 퐁테느 마을로 떠났다. 바네트는 뒤에서 따라갔다. 마을 끝에 있는 르보크의 집은 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대문은 활짝 열린 채로 있었다. 그 대문에서 들여다보니 푸른 잔디밭 저쪽에 2층 집이 보였다. 대문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15미터쯤 되었다. 판사는 르보크가 범행이 있은 그날 집에 있었다고 증언한 5사람을 마을에서 불러들였다. 3사람은 농부이고 2사람은 소매상이었다. 르보크 씨, 당신은 그날 거실창 옆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렇소. 바로 저 아래층 창가요. 그곳에 앉아 그때와 똑같은 자세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르보크 노인은 대문으로 들어가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장 옆에 앉아 담배를 물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 르보크 씨는 저러고 있었던가요? 5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정오쯤이었고 한 사람은 2시쯤이었으며 마지막 한 사람은 그때 교회에 4시 종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5사람의 증언으로 르보크 노인은 정오에서 4시까지 집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고주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배슈 형사가 속삭였다. 글쎄, 어떨까? 바네트는 애매한 대답을 한 다음 말했다. 이봐 자네, 나를 예심 판사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겠나? 배슈는 그를 유명한 사립탐정이라고 판사에게 소개했다. 까다로운 사건 같군요. 바네트는 모자를 벗어들면서 말했다. 판사는 방해꾼이 왔다는 듯이 잠자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몹시 곤란하신 모양이군요. 판사는 못마땅한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바네트는 그래도 아랑곳 없이 말했다. 그다지 곤란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자 판사의 관자놀이가 꿈틀꿈틀 움직였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판사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파래졌다. 검사 대리도 눈살을 찌푸렸다. 사립탐정인 처지에 무슨 주제 넘은 소리냐 하고 감정이 상한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꾹 참고 일부러 비꼬아 말했다. 그래요? 과연 배슈 형사가 말한 것처럼 인류 탐정은 대단한 거로군요. 우리가 며칠씩 걸려도 풀 수 없었던 어려운 사건을 겨우 하루 사이에 척 알아맞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의 명쾌한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일부러 지나치게 정중히 말하자 바네트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튼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새로운 증인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증인이라니? 이름과 주소는? 그건 모릅니다. 아니, 뭐라고? 누구를 놀리는 건가? 판사는 드디어 부하가 치밀었다. 배슈 형사가 파래져서 바네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이봐, 잠자코 있지 않겠나? 조심해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어서 사과하게. 괜찮아. 판사님도 곧 아시게 될 테니까. 바네트는 판사에게로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르보크 씨의 지갑에는 비밀 주머니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함이 한 장 감춰져 있습니다. 그 명함에는 작은 마름모 구멍이 4개 뚫려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면 새로운 증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도 뜻밖의 말이므로 판사도 화만 내고 있을 수가 없어 배슈 형사를 시켜 르보크를 데려오게 한 다음 지갑을 꺼내게 했다. 그것은 아주 새 지갑이었다. 그러나 비밀 주머니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어디 내가 한번 찾아보지요. 바네트는 지갑을 들고 한참 가만히 있더니 명함을 한 장 집어냈다. 어라, 이런 데 있었구나. 흙먼지가 많이 묻은 명함으로 4개의 작은 마름모 구멍이 뚫려 있었다. 겉면에는 미스 엘리자베스 로반데일이라고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 그랑 호텔 방돔 파리라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르보크 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왜 거기에 있을까? 나는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는걸. 판사님, 실은 죽은 보슐레르는 이 명함을 무척 잡고 있었소. 산장의 서류는 물론이고 저 산더미 같은 헌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가엾은 내 친구 보슐레르. 노인은 눈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판사가 물었다. 어째서 그는 이것을 그토록 열심히 찾았지요? 모르지요. 아마 이 미스 엘리자베스의 주소가 필요했던 거겠지요. 그녀의 명함에는 주소가 인쇄되어 있으니까요. 이 4개의 작은 구멍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뭔가 큰 수수께끼가 있을 것으로 느낀 판사와 검사 대리는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별것 아니요. 나와 버슐레르는 내기 트럼프를 좋아해. 언제나 둘이서 밤 깊은 것도 모르고 치곤 했소. 그때 이길 때마다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요. 그리고 내기가 끝나면 구멍수를 따져 진 쪽이 돈을 냈었소. 이것은 그가 이겼다는 것을 나타낸 구멍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오만. 노인은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 그래.
이제 생각났다. 그날 밤 우리는 이겼다 졌다 한 뒤에 피로를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었소. 그때 나는 바로 전날 파리에서 산 지갑을 꺼내 보이며 여기에 이런 비밀 주머니가 있는 아주 새로운 모양이라고 자랑했소. 보슐레르도 신기해하며 들고 있던 명함을 그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지요. 바로 이 명함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취한 채 지갑을 집어들고 나왔던 거요. 그 길로 두 사람 모두 명함에 대한 건 까맣게 잊고 나도 비밀 주머니에 넣을 만한 중요한 서류도 없었으니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이요. 나이를 먹으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게다가 그날 밤은 둘 다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정말 그럴듯한 설명이므로 판사도 검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보슐레르가 어째서 이 명함을 그토록 열심히 찾았는지 나로서도 알지 못하겠소. 역시 거기에 어떤 수수께끼가 있겠군. 판사는 그렇게 말하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보슐레르가 명함을 찾은 것도 수수께끼지만 어떻게 바네트가 이 비밀 주머니 속에 엘리자베스 로반데일이란 여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을까? 이것이 보다 더 큰 수수께끼다. 판사는 흘끗 바네트를 바라보았다. 이 미스 엘리자베스 로반데일이란 여자는 누구일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증인으로 불러보아야겠다. 판사는 그녀에게 호출장을 냈다. 그러나 그녀는 영국 여행 중이어서 일주일 뒤에야 파리로 돌아와 판사의 호출장을 보고 경찰로 찾아왔다. 그녀는 영국인 노처녀였지만 프랑스어에 능숙했다. 판사 일행은 그녀를 산장으로 데리고 갔다. 바네트도 배슈 형사의 연락을 받고 뒤에 달려갔다. 그녀는 보슐레르가 죽은 것을 알자 몹시 놀랐다. 판사가 그와의 관계를 물었다. 나는 꼭 한번 이 산장에서 보슐레르 씨를 만났을 뿐이에요. 무슨 볼일이 계셨던가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왔었지요. 그런데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형제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나요? 오래된 작은 종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것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증조모님은 런던 사교계의 꽃으로 불리고 절세미인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국왕의 사랑을 받으며 열렬한 사랑의 편지를 18통이나 받았었습니다. 증조모인 도로테 로반데일은 그 18통의 편지를 리처드슨 전집 18권의 등가죽 속에 한 통씩 숨겨 깊이 간직해 두었었습니다. 증조모가 돌아가신 뒤 식구들이 전집을 조사해 보았더니 전집 가운데 14권째 권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등가죽 속에 숨겨놓은 14번째 편지와 함께 잃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 14번째 편지야말로 18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증조모가 국왕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국왕의 아들을 낳은 것과 국왕께서 그 아들이 틀림없는 자신의 맏아들이란 것을 증명한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증조모는 정식으로 국왕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에 그 아들은 왕세자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민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즉, 우리 로반데일 형제들은 지금 임금의 사촌이 되는 셈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국왕의 편지가 발견되면 우리로서는 대단한 자랑이 되고 지금 국왕으로부터 귀족의 칭호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없어진 리처드슨 전집 제14권을 3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자 파리에 있는 헌책방에서 송아지 가죽의 호화스런 리처드슨 전집 제14권을 보슐레르 씨에게 판 일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애쓴 보람을 찾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슐레르 씨를 찾아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보슐레르 씨는 뜻하지 않은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등가죽 속을 조사한 끝에 국왕의 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팔아도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편지이니만큼 5만 프랑이 아니면 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로서는 그런 큰 돈은 낼 수가 없었으므로 형제들과 상의하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겨우 5만 프랑을 마련해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였으므로 모두 깜짝 놀랐다. 특히 판사는 몹시 흥분한 듯 줄곧 눈을 깜빡이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판사는 목쉰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까? 제14권에 그런 비밀 편지가 숨겨져 있었군요. 그것을 당신은 기어코 손에 넣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라면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는 호주머니에서 송아지 가죽으로 제본한 호화스런 옛날의 작은 책을 꺼냈다. 어머나, 이거예요. 이 책 등가죽 속에 국왕의 편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녀는 기뻐 미친 듯이 외치면서 떨리는 손가락을 등가죽 틈에 집어넣기도 하고 장 쪽을 향하고 들여다보기도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졌다. 없어요. 편지가 없어졌어요. 누군가 꺼내갔어요. 그녀는 옆에 있는 긴 의자에 넘어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판사가 재빨리 집어들어 등가죽 밑을 조사했다. 없어. 분명히 없어. 로반데일 양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찾아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훔친 녀석이 편지를 빼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범인은 알고 있습니다. 곧 체포하겠습니다. 네, 범인을 알고 계시나요? 엘리자베스는 일어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 녀석은 노인과 당신의 대화를 엿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 책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까지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장으로 숨어들어 노인을 죽이고 책상을 부순 다음 이 책을 훔쳐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조용해진 뒤에 당신을 찾아가 5만 프랑을 받고 팔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럴 수가. 그래, 그 범인은 누구인가요? 고주 새 사촌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을 의심했었습니다. 범인으로 점 찍어 주었던 거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들의 집을 샅샅이 뒤졌더니 벽난로에 벽돌을 붙인 시멘트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해서 벽돌을 드러냈더니 이 책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싼 더러운 험 목도리 수건에 그들 이름의 머리 글자인
지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들 셋이 틀림없습니다. 어리석은 녀석들이죠.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책을 싸서 두다니 악당답지 못한 서투른 짓을 한 것입니다. 나는 저들을 보슐레르 노인의 살해범으로 또 여기 계신 루보크 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 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판사는 루보크 노인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에게 폐를 끼친 것을 깊이 사과합니다. 아닙니다. 이로써 나도 혐의가 풀렸으니 더없이 기쁩니다. 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굳게 판사의 손을 잡았다. 판사의 얼굴은 밝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로반데일은 어두운 얼굴이었다. 모처럼 판사가 찾아준 제14권도 알맹이가 빠져버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녀는 판사에게 편지를 찾아줄 것을 거듭거듭 부탁했다. 걱정 마십시오. 꼭 찾게 될 것입니다. 고주 집에 반드시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힘차게 기운을 북돋아준 판사는 르보크 노인을 비롯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거느리고 고주의 오두막집으로 급히 갔다. 어때요, 바네트 씨? 당신은 르보크 씨를 의심하고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 내 구멍 명함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저 명함은 산장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판사님이 세 사람을 신문하고 있을 때 르보크 씨가 몰래 집어 지갑 속 비밀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수상하다고 보았었지요.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야, 사립 탐정인 당신이 실수를 한 것도 무리가 아니지. 판사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바네트가 속으로 웃으면서 걸어가자 판사가 뽐내는 얼굴로 돌아보며 말했다. 바네트 씨, 당신은 경험이 적으니까 무리도 아니지만 나는 처음부터 르보크 씨는 혐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은 시각에 그는 자기 집 창가에서 담뱃대를 물고 책을 보고 있었다고 마을 사람이 5명이나 증언을 했으니까. 그 르보크 씨가 같은 시각에 산장에 있을 리는 절대로 없어. 완전한 알리바이야. 그런 걸 당신은 미처 생각지 못했어. 하하하. 판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너털 웃음을 웃었다. 바네트는 속으로 또 피식피식 웃었다. 르보크 노인의 집 대문까지 왔다. 판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판사님? 배슈 형사가 깜짝 놀라 물었다. 판사는 얼굴이 파래져서 말도 못하고 턱으로 대문 안을 가리켰다. 대문 안에는 눈이 부실 듯한 푸른 잔디밭이 있고 그 저쪽에 2층 집이 보였다. 그 아래층 창문 옆에 르보크 노인이 담뱃대를 물고 책을 보고 있지 않는가. 배슈 형사도 얼굴색이 변했다. 노인은 지금 배슈 형사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된 거지? 노인이 둘이 있어. 판사는 말을 더듬거리며 외쳤다. 르보크 노인은 비틀거리며 대문 쇠창살로 넘어졌다. 그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형사가 쇠창살을 밀고 안으로 달려갔다. 판사도 뒤를 따랐다. 그러나 창문 옆에 노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가만히 옆을 바라본 채 꼼짝도 않고 여전히 책만 읽고 있었다. 그 창문 밑으로 달려간 두 사람은 앗 하고 놀랐다. 창문 안 노인은 초상화였다. 그것이 15미터 떨어진 대문 앞에서 바라보니 마치 산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나는 보슐레르와 로반데일 양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간 뒤 그를 죽이고 제 14권을 훔쳐냈습니다. 나는 욕심 때문에 친한 친구를 죽였습니다. 5만 프랑이 탐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슐레르, 그토록 사이좋게 지냈던 자네를 죽이다니 용서해 주게, 용서해 주어. 르보크 노인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바닥을 긁으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판사는 그것을 굽어본 채 말이 없었다. 아까까지 그렇게 뽐내던 얼굴이 비참하게 일그러지고 창백해졌다.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조용해진 농촌의 저녁 어스름 속에 르보크 노인의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들렸다. 르보크, 그런 헛수작 부리지 마. 그런 값싼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다. 바네트가 이렇게 호통치자 노인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들고 바네트를 바라보며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희죽이 웃었다. 뻔뻔스런 멋쩍은 웃음이었다. 판사님, 보셨지요? 이 녀석은 이런 인간입니다. 사람의 탈을 썼을 뿐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친한 친구를 죽인 짐승 같은 녀석입니다. 바네트는 벌레라도 깨문 듯이 침을 탁 뱉었다. 이 녀석은 마음씨 착한 노인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터무니없는 악마입니다. 나쁜 지혜만 가진 대단한 녀석이지요. 아직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알리바이를 생각해냈으니까요. 이 녀석은 자기 초성화를 알리바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난 처음부터 이 녀석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나던 그날 집에 있었다는 증인이 5이나 되므로 이것은 나로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자 헛간 구석에 초상화가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옆으로 앉아 담뱃대를 물고 책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장 옆에 세워놓고 자신은 산장으로 몰래 들어간 것입니다. 1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마을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속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짐작한 나는 이 녀석의 뒤를 밟으며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이 녀석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어느 날 밤 몰래 새 사촌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산장에 갇혀 있으므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난로 옆에 벽돌을 뜯어내고 책을 숨겼습니다. 그것도 경찰에서 수사할 때 금방 눈에 띄게끔 벗긴 시멘트는 그대로 놓아두고 책을 세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목도리에 싸서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 사람이 범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왕의 편지는 빼내어 다른 곳에 숨겨두고 사건이 가라앉으면 로반데일 양에게 팔 작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악랄하고 교활하고 무서운 늙은이입니다. 이봐, 르보크.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악당이다. 겉으로는 마음씨 착한 늙은이처럼 보이지만 살인 강도를 서슴없이 해치우고 그 죄를 엉뚱한 고주 형제들에게 덮어씌우려 했어. 하지만 그런 장꾀나 속임수 알리바이도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 이봐, 르보크. 얼굴을 들고 나를 보라고.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겠지. 제 정체가 송두리째 드러나 부들부들 떨고 있군. 르보크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도 들지 못했다. 그것을 굽어보는 판사는 속이 뒤집힐 듯 화가 치밀었다. 이런 교활한 늙은이에게 지금까지 속은 것을 생각하니 이가 갈렸다. 그리고 아까까지 바네트를 무시했던 일이 쑥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어떻습니까, 판사님? 분내기 사립 담정도 때로는 기막힌 추리력을 발휘해내지요. 바네트는 심술궂게 웃었다. 판사도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쑥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 르보크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면서 소리쳤다. 이봐, 국왕의 편지는 어디에 숨겼어? 네, 제 거실 탁자 위에 있는 담뱃대 속에 있습니다. 작게 접어 담배통에 밀어넣고 그 위에 담배를 채워두었습니다. 판사와 검사 대리가 대문에서 달려가 르보크의 거실로 뛰어들었다. 탁자 위에 헌 담뱃대가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다. 판사는 재떨이에 재를 휘저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판사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가 나서 르보크의 목을 콱 쥐었다. 그러나 노인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모릅니다. 없으면 누군가 가져간 것입니다. 훔쳐간 것이라고요. 배슈 형사는 가만히 바네트를 바라보았다. 바네트는 희죽 웃으며 한쪽 눈을 찡긋했다. 배슈는 역시 그렇구나 하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네트의 늘 하는 버릇이 생각난 것이다. 역시 그렇구나. 무료로 조사를 하느니 사회봉사를 하는 사립 담정이니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녀석이다. 언젠가 아세르망 남작 부인의 목걸이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낸 것과 똑같은 방법을 이번에도 쓴 모양이로구나. 그는 바네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대단한 솜씨로군 그래. 마치 궤도 류팽을 닮은 것 같다. 아니, 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침이 떼지 마. 자네 국왕의 편지를 어느새 훔쳐낸 거지? 난 잘 모르겠는걸. 바네트는 멋쩍은 웃음을 웃었다. 르보크의 조상화를 저 장 옆에 세워둔 것도 자네였지. 어느새 그랬지? 정말 날쌘 녀석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바네트는 또 흰 이를 드러내고 눈짓을 보냈다. 석 달 뒤 엘리자베스 로반데일 양의 런던 저택으로 흰 머리가 아름다운 점잖은 프랑스의 늙은 신사가 하나 찾아왔다. 그는 국왕의 편지가 있는 곳을 짐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주는 대가로 10만 프랑을 달라고 했다. 로반데일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얼굴을 빛냈다. 그러나 10만 프랑은 너무 비싸다. 조금 싸게 해줄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한 프랑도 깎을 생각은 마십시오. 그녀는 런던에서 큰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는 형제들과 상의했다. 그들도 늙은 신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신사는 10만 프랑을 요구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형제들이 지고 말았다. 이튿날 신사는 10만 프랑 수표를 받아들고 국왕의 편지를 건네준 다음 떠났다. 신사는 모노크를 쓰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파리에 있는 자선병원과 고아원, 양로원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만 프랑씩의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그 고마운 사람은 아무리 찾아야 끝내 알 길이 없었다.